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시혜당, 문화공연 시혜당의 회장으로 있습니다. 이 수업 인사드리겠습니다. 3월입니다. 3월 끝자락에 봄이 정말로 오기가 힘든가 봅니다. 아침에 현관문을 나섰는데 날이 이렇게 추울 줄 몰랐어요. 저는 외투도 안 입고 이 원피스처럼 나왔는데 찬바람이 훅 들어오면서 눈발까지 나리더라고요. 3월의 날씨가 이래도 된가 싶었는데 이 3월에 이렇게 춥다 하는 날에 그래도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따뜻한 자리 용산도서관 시청각실에서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이 시간은 광복 80주년입니다. 1945년에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죠. 광복 80주년을 기념해서 그동안에 독립투사가 누가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 신앙송하는 시인 낭송인들에게 잘 어울릴 수 있는 시인이 누가 있을까? 제가 생각하다가 이육사 시인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이육사는 시인이기 전에 우선 독립투사였습니다. 이 이육사 시인을 말하기 전에 이렇게 시대를 조금은 거슬러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일본은 1905년에 우리 조선을 집어삼키겠다는 그런 큰 야욕으로 말도 안 되는 을사조약을 저희는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힘없는 조선의 모든 것을 야금야금 하나하나 약탈하면서 일본의 것으로 만들기로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1910년 한일 합방을 하게 됩니다. 이미 깨어있는 지식인, 우리 의식이 있는 우리 조선인들은 이렇게 우리가 일본에 계속 살아야 안 되겠다는 그런 조선인들이 암암리에 독립투쟁을 하게 됩니다. 말하여 무력 독립투쟁을 하게 되지요.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우리 1904년 오늘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이육사 시인, 이육사의 본명은 뭐지요? 한번 말해볼까요? 이육사의 본명은? 이원록. 맞습니다. 이육사는 우리가 알고는 이육사는 본명이 이월록입니다. 이월록은 안동에서 1904년에 우리가 잘 아는 태계 이황의 14대 손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본명이 이월록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민족 저항 시인이라고 합니다. 이육사입니다. 이육사는 저희가 사진에서 봤다시피 항상 말끔한 정장 차림에 그리고 흐트러짐이 없는 정갈한 모습에 신지식인이었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런 이육사는 시인이기 전에 총을 든 독립투사였다는 거죠. 특히 이육사 집안은 고고한 학자 지식인 태계 이황 후손이라는 그런 이유로 일제강점기 시대에 틈틈이 일본 순사에 감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 일도 안 했는데도 어디에서 조금 독립적인 자기네 일본에 대한 저항이 나타났다 하면은 분명히 저 집안일 거야 하면서 담 넘어가서 지키고 그렇게 이육사 집안을 호시탐탐 감시를 하게 되지요. 이러던 와중에 1919년 저희가 3월 1일 무슨 운동이 있죠? 3.1 만세운동이 일어나지요. 이 만세운동을 계기로 우리 이육사 시인은 마음속에서 단단한 결의를 하게 됩니다. 나도 이렇게 힘없는 민초로만 살 수 없다. 나도 뭔가 나라를 위해서, 네 나라를 위해서 힘을 합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생각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나라를 위한 어떤 일이 있는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1925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열단이라고 있습니다.
의열단이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의로운 일이죠. 의로운 일을 맹렬히 행하는 단체, 그를 약자로 해서 의열단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기 1925년에 의열단에 가입해서 무장 독립투쟁에 또 합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열단은 중국 베이징에 본거지를 두면서 중국과 우리 국내 조선을 드나들면서 일본의 어떤 것을 일본을 좀 더 폭발적으로 좀 더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 해서 열심히 투쟁을 하게 되지요. 이러던 중 1927년 대구 조선은행 폭파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구 은행을 폭파시키기 위해서 폭탄을 닫다가 자전거를 타고 정문 앞에 갖다 놨고 그 불발이 되었지만 장진홍이라는 독립투사였지요. 불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육사는 이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일제 순사들은 아니야, 분명 쟤네들이 뭔가 연관이 되어 있을 거야 하면서 또 하나의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육사 집안을 수시로 탐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 연류도 없는 이육사를 비롯해서 형제들, 삼형제를 옥살이를 시키게 됩니다. 고문을 하면서 불어라 말아라 혹독한 고문이 이루어지지요. 그러면서 그 고문살이가 1년 7개월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육사에 우리가 보통 감옥에 가게 되면은 수임번호를 받게 되죠. 수임번호가 바로 264번이었습니다. 이래서 이육사는 생각합니다. 내 이름은, 내 필명은 이활이고 내 본명은 이월록이지만 아니다. 내가 이 순간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 치욕적인 이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264번의 이육사를 자신의 이름으로 개명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이육사라는 이 시인을 저희가 기억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육사는 나오면서 의열단이 운영하는 군사학교에 들어가서 온갖 것을 다 수료합니다. 총칼 다루는 법, 폭탄 투하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군사학교를 수료하고 국내로 잠입해서 목숨 건 무력 투쟁으로 활동하면서 일제 감시로부터 그럼에도 일제는 틈틈이 이육사를 아무 이래저래 해서 연관을 시켜서 옥살이를 시킵니다. 그 옥살이가 무려 몇 번이었지요? 이육사가 옥살이를 했던 몇 번인가요? 한 번인가요? 세 번인가요? 17번입니다. 17번입니다. 17번의 감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오며가며 모진 고문에도 이육사는 꼿꼿하게 자신의 의지를 굳히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 1934년 30살 때 내보니까 천안 안병철이 함께 감옥에 끌려 고문을 받다가 그 고문에 못 이겨서 자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육사를 비롯해서 군사간부학교 출신들이 연이어서 검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육사 시인은 천황에 대해서, 처갓집에 대해서 온갖 의지박약과 경멸을 표하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아마 의절을 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나는 모진 고문에도 그 고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잘 알지만 대나무를 쫙 해가지고 살을 때릴 때 살에서 피가 묻어나고 온갖 고문을 해도 이육사는 절대 자기의 동지들이나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활동과 이렇게 불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의지를 꿋꿋하게 했는데 천황은 그걸 참 못 견디고 그렇게 자백을 해서 검거가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후에 들은 말로서는 그 안병철 그 천황이 이육사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곤 합니다. 이육사의 그 의지는 정말 단방했다. 내가 부끄러웠다.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온갖 무력 투정에도 불구하고 이육사 시인은 한계를 느낍니다. 이렇게 해서는 뭔가 좀 더 내가 우리 민족들에게 뭔가 좀 다가올 수 있는 어떤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내가 이렇게 무력적으로 투쟁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조선인들의 우리 민족의 이 정신을 한번 건드려 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글로써, 내가 시로써 우리 민족의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그러지요. 펜은 총칼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죠. 내가 한번 시를 적어서 우리 민족의 영혼을 건드려보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35년 신석철 시인과 만나서 같은 잡지사에서 일을 합니다. 예전에 그 어려운 시절에 잡지를 만든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페이지를 채우려니까 아무래도 원고료를 좀 주고 해서 그 페이지를 채워야 되는데 그런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육사는 신석조 시인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빈 공간으로 우리가 할 바에야 우리 글을 올립시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적어서 시를 적어서 이렇게 문단지에 발표를 합시다 해서 함께 잡지사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이러면서 이육사는 시를 쓰게 됩니다. 이육사의 총 생애는 1904년에 태어나서 1944년에 중국 베이징에서 옥살이 끝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과 나이 몇 살이지요? 자, 1904년에서 1944년까지 살았습니다. 이육사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40살이요. 44 마이너스 40 하면은 이육사는 몇 살? 평생 40평생이었습니다. 이육사는 그 짧은 생에 40평생에 글을 쓴 시기는 불과 30세 이후부터 썼으니까 불과 10여 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이 10여 년 동안 우리들이 교과서에서도 배우고 널리 알려진 주옥 같은 시를 많이 썼습니다. 이육사는 그래서 시를 저희가 알고 있기는 시를 쓴 게 36편, 한 시가 3편, 그리고 시조가 1편, 이래서 총 40편의 시를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복 80주년을 기념해서 이육사에 대해서 좀 더 탐구하고 조명하기 위해서 이육사를 만나고 이육사를 노래하는 이 과정에 저희 시애랑 동아리가 이육사의 시 40편까지가 저희가 한번 전부 다 무대에 올려보자 하는 거대한 야심작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40편에 대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저희 단원들 18분이 한 4팀으로 구성이 되어서 한 팀 한 팀 시를 분배받아서 그 시를 이해하고 그 시를 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일환의 하나로 오늘 이곳 용산도서관에서 여러분 앞에서 이육사 시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이육사는 저희가 완창은 아닙니다. 오늘 주말이고 하다 보니까 또 시간 안 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또 시간의 제약도 있고 해서 이육사 시 7, 8편하고 그리고 4팀 중에서 한 팀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오늘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앞에 퍼포먼스와 함께 보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육사 시인의 시를 적어가던 중에 또 온갖 옥살이로서 몸이 많이 쇠약해졌지요. 이렇게 하다가 또다시 국내에 들어와서 투쟁을 준비하다가 1943년 동대문 경찰서에서 체포돼서 북경으로 압송이 됩니다. 이육사에게는 하나의 외동딸이 있습니다. 그 외동딸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옥비. 이옥비. 외동딸의 이름은 이옥비입니다. 외동딸은 1941년생입니다.
따져보니까 올해 85세가 되었더라고요. 지금 생존에 계십니다. 생존에 계시고요. 이 옥비라는 이름이 굉장히 보기스럽기도 하지만 굉장히 좀 특이해서 어떤 뜻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한자어로 기름질 옥에 안일비 이렇다고 합니다. 그럼 듣는 사람은 뭐야 사람 이름에 기름지지 않을 것 같으면은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야? 왜 그렇지? 왜 저런 이름을 붙여줬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육사 시인은 딸에게 옥비 이름을 붙여주면서 욕심없는 마음으로 너르게 베풀면서 살아라. 간디 같은 사람이 되어라 하면서 옥비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대문 경찰서에서 압송이 돼서 끌려갈 때 이 딸, 외동딸의 나이는 불과 만 3세였다고 합니다. 41년생이니까 43년도에 끌려갔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헤어지면서 아마 그 이육사가 딸이, 저도 이제 이육사 딸 이육비 여사에 대한 동영상을 종종 찾아봤는데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비 금방 다녀오마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떠났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못 봤다는 거지요. 그런 외동딸을 두고 이육사는 떠납니다. 그러면서 중국 베이징 일본 영사관에 있는 감옥에서 워낙 쇠약해진 몸으로 피를 토하다가 순국을 하였는데 순국을 한 후에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단지 있는 것은 만년필 한 자루 그리고 마군지 조각에다가 글을 쓴 그 글씨 하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시가 바로 광야입니다. 빌광에 들야자지요. 너른 들에 핀 것만 있는 그 광야를 갖다가 노래했던 이육사 시인입니다. 그 광야의 마지막에 보면은 다시 천고의 뒤에 댕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피를 토하는 그 심정으로 그 누런 마군지에 광야라는 그 시를 적을 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저는 단지 이 시 구절 하나 지금 읽고 있는데도 전율이 쭉 오고 있습니다. 목 놓아 부르리라. 우리 이육사 시인이 바라는 세상 광야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육사 시인은 40평생 시를 쓴 것은 10여 년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용산도서관에서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면서 첫 타임으로 건국 8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민족 저항 시인 이육사의 시를 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혜랑 회원들이 이 시를 낭송하면서 그 시에 따른 배경 및 해설을 곁들인다면 이육사 시인을 이해하는데 좀 더 깊이가 있지 않을까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가져보기를 바라면서 이육사 시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이해가 될 수 있게 우선 낭송하기 전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낭송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